어머니의 전화는 언제나 흙냄새를 품고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투박한 목소리는 서울의 소독약 냄새 가득한 병원과 너무도 이질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지긋지긋했습니다. 제 몸에 밴 지리산의 흙냄새를 지우기 위해 지난 10년을 발버둥 쳤으니까요. 도윤아, 밥은 먹고 다니냐? 언제나 같은 첫마디. 저는 수술용 마스크를 벗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제 이름 앞에는 늘 지리산 약초꾼의 아들이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의대 시절 동기들은 제게서 나는 묘한 흙냄새와 약초 냄새를 가지고 놀려댔고 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독사처럼 도끼를 품었습니다.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촌스러움의 굴레를 끊어내리라.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해냈습니다. 국내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가 되었고 이 병원의 심장과도 같은 최진태 원장님의 외동딸 유라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최유라. 그녀는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의 결정체였습니다. 우아한 말투, 기품 있는 몸짓,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그 경외심 어린 눈빛까지. 그녀는 저의 성공 신화를 사랑했고 저는 그녀가 가진 완벽한 배경을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결합은 서로에게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주는 완벽한 거래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서울 좀 올라오셔야겠어요. 유라 씨한테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저희 살 집도 한번 보셔야죠. 수화기 너머 어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아들이 이룬 성취를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그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주말 서울역에 마중을 나갔을 때 저는 제 생각이 틀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인파 속에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컬러 사진 속에 잘못 끼워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빛바랜 보따리 하나를 꼭 쥔 채 두리번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라가 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 어머니, 그 보따리는 뭡니까? 아, 이거 내 섹시될 아기씨 몸보신하라고 귀한 약재 좀 가져왔다. 산삼도 있고. 됐습니다. 그런 거 요즘 누가 먹는다고. 버리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에서 보따리를 빼앗아 들고는 보란 듯이 근처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건 다가올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낡은 과거를 잘라내는 의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유라와 제가 함께 살게 될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성 같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발을 뗄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신성한 곳에 발을 들인 죄인처럼 그저 제 등 뒤에 숨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향수 냄새를 부드럽게 풍기며 나타난 그녀는 어머니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도윤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유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골랐다며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안에는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상견례 때 입으시면 참 고우실 거예요, 어머님. 어머니는 그 부드러운 감촉이 어색한 듯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라의 배려 깊은 모습에 안도하며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주방으로 간 사이 어머니가 제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저 아가씨 참 곱고 착한데 기운이 영차다. 몸에 냉이 많아. 내가 가져온 약재를 다려 먹이면. 어머니, 저는 질색하며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발 그놈의 기운 타령 좀 그만하세요. 여긴 지리산 골짜기가 아니에요. 유라 씨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식한 소리 하실 거면 차라리 입 다물고 계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운함과 함께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근처 호텔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유라는 당연하다는 듯 어머님이 불편해하실 테니 그게 좋겠다고 말했고 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호텔방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건 모두를 위한 최선이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되뇌었습니다. 어머니의 세계와 유라의 세계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름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물 위에 떠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화려한 기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어머니는 유라가 사준 옷이 아닌 어제 입고 왔던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옷은 왜?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불편해서 못 입는다. 평생 흙 만지고 살던 사람이 어찌 비단을 걸치겠냐.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밤새 단단하게 굳어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차 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과 그 풍경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앉아 있는 어머니의 옆모습,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차에 태워보내고 돌아오는 길, 유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가셨어? 상견례 때 실수하시면 안 될 텐데. 자기만 믿을게.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유라의 세계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상견례 날 어머니가 제 인생의 오점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오점이라 생각했던 어머니의 그 세계가 실은 저를 지탱하던 유일한 뿌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뿌리를 제 손으로 잘라내는 순간 제가 서 있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비극은 그렇게
나의 오만과 어리석음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성공한 흉부외과 의사 이도윤이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지리산의 흙냄새를 감추려는 초조한 소년이 어른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발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어간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터였습니다. 제 인생의 활용점정이 될 이 상견례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유일한 변수이자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어머니께는 유라가 사준 옷을 기어코 입혀보냈습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시면 상견례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제반 협박에 어머니는 마지못해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단 옷을 걸친 어머니의 모습은 어색함을 넘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사람처럼 어머니는 시종일관 불편한 표정으로 자신의 몸을 감쌌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최진태 원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유라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들의 기품과 여유는 공간 전체를 압도했고 그 앞에 선 저와 어머니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허허, 이서방. 장모 될 사람을 너무 늦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최 원장님의 농담 섞인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고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제게 보낸 눈빛에는 거 봐. 내가 뭘 했어라는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원장님은 와인의 생산 연도를 논했고 사모님은 유럽 미술관 순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는 제가 평생을 갈망해온 세계의 언어였고 어머니에게는 외계어와도 같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저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안도하는 동시에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도윤이를 어떻게 그리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비결이라도 있으신지. 사모님의 질문은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는 의도가 명백히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저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잘된 건 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교과서 같은 대답을 늘어놓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막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결은 무슨? 그냥 굶지 않게 밥해 먹이고 춥지 않게 불 떼준 것밖에 없습니다.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밥, 불. 그 원초적인 단어들은 이 고급스러운 공간의 분위기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최 원장님 부부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스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테이블 아래로 제 손을 꽉 잡으며 제발 어머니의 입을 막으라는 무언의 압력을 보냈습니다.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묵을 깨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유라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약초의 뿌리를 훑어보듯 짐승의 기운을 살피듯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집요하게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유라는 그 시선이 불편한 듯 몇 번이나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님,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결국 유라가 참지 못하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애써 쌓아 올린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참 곱네. 근데 신부대 라기씨 기운이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꽉 막혀 있어. 단명할 상이야.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단명할 상. 그 저주와도 같은 말이 한정식 집의 고유한 방안을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최 원장님은 들고 있던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고 사모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라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여전히 유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아무리 비싼 거름을 줘도 소용없는 법이다. 겉은 화려한데 속이 텅 비었어. 쯧쯧. 그만. 저는 이성을 잃고 어머니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나가요, 당장. 여기서 더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나가시란 말입니다. 제 손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 나오면서도 어머니는 제게 단 한마디의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어리석은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저는 더욱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보내고 돌아왔을 때 방 안의 분위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유라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최 원장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방, 오늘 일은 정말 유감일세.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어머니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라는 제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 하나하나는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도윤 씨,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유라야, 제발. 그건 그냥 어머니가 무지해서 하신 말씀이야.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해결? 어떻게? 내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무당 같아. 난 그런 사람이랑 가족이 될 수 없어. 나 그리고 우리 집안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섞일 수 없단 말이야. 유라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제 어머니를 그런 부류라는 말로 완벽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낌을 들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택해야만 한다고.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 사이에서 하나를 버려야만 한다고. 그리고 저는 제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지워지지 않는 말 한마디가 결국 제 손으로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칼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칼날을 쥐고 제 뿌리를 향해 망설임 없이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행위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상견례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끈질겼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동료 의사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도윤 선생 어머니가 무당이라더라. 상견례 자리에서 신부 될 사람한테 단명할 상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던데? 그들의 속삭임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제 온몸을 올감해 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지리산 약초꾼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위에 이제는 무당의 아들이라는 끔찍한 낙인이 더 씌워진 것입니다. 최진태 원장님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이서방이라며 친근하게 어깨를 두드리던 그가 이제는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기로 했던 중요한 수술은 다른 의사에게 넘어갔고 제 이름은 다음 학회의 발표자 명단에서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그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저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밤마다 저를 덮쳤습니다. 가장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유라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가 몇 시간을 기다려도 그녀는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천마디의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를 그리고 그녀가 상징하는 완벽한 세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유라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결혼, 예정대로 진행하고 싶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내 어머니 결혼식에 부르지 마. 앞으로 우리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해. 그럴 수 있다면 난 너와 결혼할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통보였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냐 아니면 내가 평생을 갈망해온 성공과 미래냐. 저울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죄책감, 연민, 아들로서의 도리 같은 것들이 메말라버리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평온했습니다. 도윤아, 웬일이냐, 이 시간에. 그 평온함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대사를 기계처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해봐라. 결혼식 오지 마세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한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부서지는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내 색시될 아가씨 뜻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 대신 더 잔인한 말을 뱉었습니다. 아니요, 제 뜻입니다.
어머니가 제 앞길을 막고 있잖아요. 상견례 때처럼 또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실지 제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그냥 지리산에서 조용히 계세요. 축의금이나 두둑이 보내주시고요. 축의금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제 스스로가 혐오스러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더 모질고 아프게 베어내야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애써 귀를 막았습니다. 알았다. 내 앞길을 막는 어미는 되지 말아야지. 그리하마.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이건 성공을 위한 통과이래야.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며 저는 유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 이제 됐지?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잘했어, 내 사랑. 그 하트 이모티콘이 그날따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지리산의 낡은 흙집에서 어머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네 이장님께 전해 들은 바로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호련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말 없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약초 바구니 하나만 들고서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버림받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간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죽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배신에 통곡했지만 그 슬픔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수나 저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귀한 것을 몰라보고 독이 든 잔을 마시려 하는구나. 그 아이의 막힌 눈을 틔워주고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 주어야겠다. 어머니는 산속을 헤매며 예로부터 집안의 재물과 복을 지키는 업신이라 불리는 구렁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녀에게 뱀은 흉물이 아니었습니다. 막힌 기운을 뚫고 나쁜 것을 몰아내는 신성한 영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가장 아름다운 날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끔찍한 저주가 될 그 선물을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증표로 여기며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까맣게 모른 채 제 손으로 파멸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저는 완벽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잘 가꿔진 야외 예식장의 잔디 위로 쏟아져 내렸고 하객들의 웃음소리는 샴페인 거품처럼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순백의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지리산의 흙냄새를 걱정하던 초라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장 사위이자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는 성공한 남자 이도윤. 바로 제가 평생을 꿈꿔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더 이상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오늘 이 완벽한 그림의 유일한 오점이 될 뻔했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 저는 그 이기적인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너의 세상이야, 도윤아. 너는 마침내 해냈어. 유라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한 몸에 받은 듯한 그녀의 모습에 하객들은 탄성을 터뜨렸고 저는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최진태 원장님은 흡족한 미소로 제 어깨를 두드렸고 그의 눈빛은 이제 저를 완벽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있어야 할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주례사의 좋은 말씀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 상투적인 문구조차 오늘은 감미로운 축복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저는 유라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주례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지고 축복의 행진곡이 장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갈채와 꽃잎 세례 속에서 저는 유라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 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모든 고통과 서름이 보상받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꺄악! 행진곡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온 것은 처음에는 누군가 기쁨에 겨워 소리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명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뛰쳐나오며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누군가는 테이블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제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제 발치에서 무언가 스르륵 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새하얀 버진 로드 위를 형형색색의 뱀 한 마리가 우아하게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땅속에서 샘솟기라도 한 것처럼 정원 곳곳에서 수십, 수백 마리의 뱀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발밑에서 화려한 꽃 장식 사이에서 3단 웨딩 케이크 위에서 샴페인 타워를 감아 올라가며 뱀, 온통 뱀이었습니다. 독은 없어 보이는 꽃뱀이나 구렁이들이었지만 그 기괴하고 섬뜩한 광경은 그 자체로 지옥도였습니다. 아름답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테이블이 엎어지는 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뱀을 병적으로 무서워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극대화되는 것을 보며 저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짓이라는 것을. 상견례 날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기운이 막혀 있다던 그 저주 같은 말이 망령처럼 되살아나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내 결혼식을, 내 인생을 망치기 위해 이 끔찍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꺄악! 결정적인 비명은 유라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 자락 위로 큼지막한 구렁이 한 마리가 스르륵 기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유라의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유라야, 정신 차려.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유라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이미 혼절한 뒤였습니다. 최진태 원장님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미친 자식아. 내 놈 어머니가 벌인 짓이지, 그렇지. 그의 분노에 찬 고함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뱀을 잡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떠나버렸고 엉망이 된 예식장에는 짓밟힌 꽃과 깨진 유리조각, 그리고 뱀들이 남긴 비늘의 흔적만이 낭자했습니다. 혼절한 유라는 구급차에 실려갔고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제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습니다. 어떻게 친아들의 결혼식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를 파멸시키고 싶었던 걸까? 내가 당신을 버린 것에 대한 복수인가? 저는 턱시도를 미친 듯이 잡아뜯으며 포효했습니다. 제 울음 섞인 고함은 텅 빈 예식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광경이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어머니의 세계가 결국 제 세상을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저주나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끔찍한 형태를 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수라장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제 세상을 무너뜨리고 저를 구원하기 위한 신성한 의식의 시작이었음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제 손으로 뿌린 씨앗이 상상도 못할 끔찍한 열매가 되어 돌아온 것에 절망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의 악몽은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수렁이 되어 저를 서서히 질식시켜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과 신문은 재벌가 결혼식 뱀 소동, 무당 어머니를 둔 의사 사위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제 이름과 얼굴, 그리고 제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출신 배경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성공한 의사에서 끔찍한 가십의 주인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병원에 출근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침묵과 경멸의 시선들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고 제가 지나가고 나면
어김없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 상종 못할 인간.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어머니에게 씌워졌던 그 굴레가 이제는 고스란히 제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최진태 원장님은 저를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제게 툭 던졌습니다. 지방분원 발령서일세. 당분간 서울에는 얼굴 비치지 않는 게 좋겠어. 자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 말일세. 그것은 사실상의 좌천이자 해고 통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땀 흘려 지켜온 자리, 제 인생의 전부였던 흉부외과 의사로서의 삶이 종이장 하나로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둔 제 자신의 업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유라를 마주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유라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오해? 뭐가 오해야? 내 그 미친 엄마가 내 인생을 망쳐놨어. 사람들 앞에서 날 웃음거리로 만들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악몽을 선물했단 말이야. 그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뺨이 아픈 것보다 그녀의 눈에 서린 증오와 경멸이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너랑 내 엄마 둘 다 똑같아. 근본도 없는 것들.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놈의 성공 신화에 속아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은 바로 너야, 이도윤. 그녀는 온갖 저주와 악담을 제게 퍼부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저의 성공 신화는 이제 그녀에게 가장 역겨운 거짓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제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제 자신의 치부를 후벼 파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자 본색을 드러내는 서늘한 괴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과 유라, 제가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두 개의 동아줄이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앉아 저는 며칠 밤낮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잠시나마 끔찍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지만 깨어나면 더 깊은 절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결국 단 한 사람,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장본인. 저는 비틀거리며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 넣었는지. 몇 시간을 미친 듯이 달려 지리산의 낡은 흙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당에서 태연하게 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그 평온한 모습에 제 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 마른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야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당신을 버린 게 그렇게 분해서 이런 식으로 복수한 거냐고요. 제 눈에서는 눈물과 함께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에 잡힌 채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흙 묻은 손으로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 태연한 모습에 저는 더욱 이성을 잃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내 결혼식에 뱀을 풀었잖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유라한테도 버림받았다고. 이제 만족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복수라니. 어미가 자식에게 복수를 하는 법이 어디 있더냐. 그럼 이게 뭔데요? 축복이라고 말이라도 하시게요? 저는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축복이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지키고 재물을 불려주는 업신을 보낸 것이다. 새 식구의 복을 빌어주고 내 색시에 막힌 혀를 뚫어주려 한 내 마지막 축복이었느니라.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축복이라니. 이 여자는 정말 미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을 줘도 화를 내고 귀한 것을 줘도 흉물이라며 내쫓으니 내가 들어가려던 그 집안이 참으로 박복한 곳이구나. 내 아들이 하마터면 독사굴에 제 발로 들어갈 뻔했어. 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광기가 아닌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일었습니다. 상견례 날 어머니가 뱉었던 그 지워지지 않는 말.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꽉 막혀 있어. 단명할 상이야.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면? 만약에 그것이 어머니만의 방식대로 내뱉은 진단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 속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아주 작고 희미한 빗줄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뛰쳐나오듯 떠나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저주처럼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축복이다. 독사굴에 들어갈 뻔했다. 그 말들은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제 이성과 상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아들을 망쳐놓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노망든 늙은이의 궤변이라고 치부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의 그 기묘한 확신에 찬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텅 빈 아파트에서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술로도 잠재울 수 없는 혼란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듯
유라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SNS, 과거 인터뷰 기사, 사교계 활동 내역까지 그녀의 화려한 삶의 이력을 훑어보던 제 눈에 아주 사소하지만 이상한 점 하나가 걸렸습니다. 유라는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병원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최진태 원장님의 병원이 아닌 심장질환 분야에서 독보적인 권위를 가진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이라기엔 방문 주기가 너무 일정했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은 환우의 관계자들이나 특정 의료진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꽉 막힌 기운. 어머니의 말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직감이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꽉 막힌 기운. 그것은 혈관의 협착이나 심장의 기능 부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권한은 아직 완전히 박탈당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마지막 권한을 이용해 금지된 영역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유라의 의료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번의 클릭 끝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유라 유전성 비후성 심근병증 HCM. 모니터에 뜬 진단명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후성 심근병증.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할 경우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유전성 희귀 심장 질환. 젊은 나이에 돌연사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 어머니가 말했던 단명할상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내뱉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평소 쉽게 숨을 차고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일, 격한 운동을 극도로 피했던 것, 제가 처방해준 영양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핸드백 속에 항상 정체 모를 약병을 가지고 다녔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의사들 중에 왜 하필 흉부외과, 그것도 심장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저를 선택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진태 원장님은 자신의 딸이 가진 시한폭탄 같은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곁에서 24시간 그녀를 관리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위라는 이름의 주치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의 실력과 성공에 대한 야망은 그들의 계획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의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성공, 부, 명예. 그 모든 것은 사실 거대한 기만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완벽한 가정을 연출하기 위한 소품이자 유라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 날의 아수라장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풀어놓은 그 수백 마리의 뱀들, 그 끔찍하고 기괴했던 광경,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거짓과 기만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독사의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굴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짜 뱀을 풀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라와 최 원장님에 대한 분노보다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성공에 눈이 멀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투박한 말 속에 담긴 진심을, 그녀의 기이한 행동 속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저는 미신과 무지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외면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뿌리를 잘라내고 그 뿌리가 썩었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썩어 문드러진 것은 화려한 금박으로 포장된 저의 욕망과 제가 동경했던 그들의 세계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구원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저를 그 거대한 거짓말로부터 구해낸 것입니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지도 절망에 빠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명확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아니, 이 모든 거짓을 끝장내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저를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은 단 두 군데였습니다. 한 곳은 이 모든 기만극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다른 한 곳은 제가 버렸던 나의 진짜 세상,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끊어냈던 그 인연을 이제는 제 발로 다시 찾아가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최진태 원장님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전 죄인처럼 쫓겨났던 그곳에 다시 발을 들였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향해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라는 갑옷을 입은 제게 그들의 비난은 더 이상 상처를 입힐 수 없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섰을 때 최 원장님과 유라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최 원장님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꺼지지 못해. 그의 고함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으로 다가가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유라의 진단서 사본과 관련 논문들이었습니다. 유전성 비후성 심근병증, 발병 확률 500분의 1, 젊은 나이 돌연사의 주범. 최 원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 병명이겠죠. 제 입에서 병명이 흘러나오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유라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폭로된 것에 대한 충격으로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최 원장님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합니까? 저를 사위가 아니라 주치의로 곁에 두려 했던 그 더러운 속셈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동등한 상대에게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인간의 인생을 기만한 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부성애입니다. 딸의 생명을 위해 실력 좋은 흉부외과 의사를 곁에 두고 24시간 관리하게 만든다. 제 성공에 대한 야망과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를 교묘하게 이용하면 아주 충실한 개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최 원장님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닥치지 못해. 내까진 놈이 뭘 안다고 짓거려. 제가 뭘 아냐고요? 전부 다 압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놈이었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겠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동경했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짓말이 들통난 초라한 환자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 씨, 당신이 내게 했던 말 기억합니까? 나와 내 어머니를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진짜 근본 없는 건 누굴까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술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남을 기만하는 도구로 사용한 당신들입니까? 아니면 흙냄새나는 손으로 약초를 캐서 자식을 먹여 살린 제 어머니입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사로서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병은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의 병은 그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을 겁니다. 평생을 거짓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어쩌면 제 어머니가 말한 단명할 상이라는 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의미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품 안에서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당신들과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얼마든지 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이 이 일을 공론화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제 어머니의 뱀보다 당신들의 추악한 거짓말에 더 경악하게 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등 뒤에서 유라의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이제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짓된 명예와 부를 버리는 대신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제가 살던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와의 결혼을 위해 최 원장님이 마련해준 거짓된 삶의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옷가지 몇 개와 책 몇 권만을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장식품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미련 없이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차를 몰아 서울을 빠져나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쳤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 석자가
심장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은 최 원장 부녀가 제게 한 짓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욕망을 이용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순수한 사랑을 짓밟고 배신했습니다. 제 성공을 위해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로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그 못을 뽑아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뽑아낸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습니다. 차가 지리산 자락으로 접어들자 익숙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창문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그 냄새가 오늘은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저의 뿌리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추락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방법이자 제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 없이도 익숙한 그 길을 따라가며 저는 다가올 어머니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비난도 어떤 원망도 달게 받을 준비를 하며 저는 그렇게 저의 시작점이자 마지막 안식처가 될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굽이길을 돌았을 때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낡은 흙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마치 저의 방문을 거부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다시 돌아온단 말인가? 제 손으로 내쳤던 어머니의 세상에 무슨 낯으로 다시 발을 들인단 말인가? 차마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아 저는 핸들 위에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차창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나와 계셨던 건지 어머니는 제 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그 사이 더 늙고 주름져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의 차가운 감촉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공에 대한 오만,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움, 돌이킬 수 없는 말들로 상처 입혔던 과거,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제 자신의 어리석음까지 그 모든 것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흙바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저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 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흙냄새와 약초 냄새가 밴 어머니의 거친 손이 제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땅이 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친 자식을 품는
어미의 목소리,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닦아주지도 우는 저를 다그치지도 않고 그저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저를 맞이해 주던 바로 그 풍경,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이 가난하고 촌스러운 풍경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집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이름 모를 산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으로 떠넣었습니다. 눈물이 밥알과 함께 섞여 짠맛이 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어머니는 제 밥그릇 위에 나물 반찬을 올려주시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고 다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위로나 용서의 말보다 더 깊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값비싼 명품 시계 대신 호미를 손에 쥐었고 하얀 의사 가운 대신 흙 묻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어머니를 따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땔감을 구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악몽은 사라졌고 맑은 공기와 땀 흘리는 노동, 그리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소박한 밥상은 제 몸과 마음을 서서히 치유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문득 마루 밑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구렁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에 그 끔찍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녀석이 그날 거기 갔던 녀석입니까? 제 물음에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영특한 놈이지. 내가 떠나고 며칠 뒤에 혼자 용케 집을 찾아왔더구나. 저는 한참 동안 그 구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비늘이 그날의 흉측한 기억과는 달리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그깟 뱀 몇 마리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제 담담한 고백에 어머니는 다듬던 약초를 내려놓고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뱀이 너를 구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던 진짜 내 모습이 너를 구한 것이다. 어미는 그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주었을 뿐이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없이는 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한 양심이었고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지리산 자락의 작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대한 병원, 최첨단 의료 장비는 없었지만 저는 이곳에서 비로소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혈압을 재어드리고 반일하다 다친 할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해드리며 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어김없이 어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마루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약초를 다듬는 시간은 제게 가장 큰 휴식이자 행복입니다. 가끔 마루 밑에서 조용히 햇볕을 쬐고 있는 업신과 눈이 마주칠 때면 저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진짜 살아야 할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의 뿌리와 그 뿌리를 지탱해준 어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제 삶을 다시 단단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성공에 눈이 멀어 제 뿌리를 부정했던 한 아들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들을 구원한 어머니의 이야기. 이것은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화려함에 취해 나를 잊게 한 근본을 잊고 살아갑니다. 낡고 촌스럽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헌신을 외면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분들의 지혜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단단한 나무는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가장 빛나는 성공은 나를 지탱해준 그 굳건한 뿌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풀어놓은 뱀은 저주가 아니라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낸 가장 기괴하고도 숭고한 축복이었음을 여러분 혹시 잊고 계신 것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성공이라는 나무에 아낌없이 거름이 되어주신 그분들의 존재를, 그분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말년의 지혜는 앞으로도 이렇게 삶의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의 성장과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